안노 감독님의 방뒤에 붙어있는 이 포스터는 무엇일까요? 후광이 빛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이 밝혀집니다. 에반게리온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은 전설거신 이데온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호노오 모유루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なあお兄ちゃんあんた漫画詳しいんやろこのアニメなんていうんイデオンか。いや難しいってよう分からへんねんけどどんな話か教えてくれへんかなガンダムを作った天才富野義行監督の最新作で第2のガンダム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作品です。そんなんええから内容教えてやすみません、僕はイデオンをよく知らないんです。 그럼 이데온을 잘 아는 안노 히데아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군요. 오사카 예술대학 시절 안노 감독님의 방에는 이데온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목욕탕에서도 울트라맨 생각뿐이었죠. 안노 감독님은 훗날 가이낙스의 총괄이사가 되는 다케다 야스히로로부터 부잣집 도련님인 오카다 도시오를 소개받게 됩니다. で僕らに話というのはどんな要件って？君には用はない。安野君に用があるんや。というわけで安野君、SF 界におけるアニメ時代の到来を宣言するためにこの第3回大阪 SF 大会、略して大根3のオープニングアニメを作ってほしいんや。そいつの名は岡田敏夫や。どうも岡田です。よう来たな。よう来たよう来た。岡田敏夫です。どうも岡田敏夫です。よう来たな。岡田敏夫です。なんだこの男、オーラが見える。山賀です。安野です。赤井です。なんだ、俺ってすごいやろオーラがダダ漏れになっている。どうして鹿がここに？どうしてそれはうちが金持ちやからちゃうかな。さあおいでおいで。ここが僕の部屋や。もちろん完璧にフォローはさせてもらうよ。金と人材のフォローはなんぼでもできると思って。 이때 안노의 눈에는 토시오가 가면라이더의 쇼커 수령처럼 보이게 됩니다. 何を書いてもいいんですか？何を書いてもええ。ヤマトでもイデオンでも。全部好きなもん書いたらええ。 안노는 토시오로부터 다이콘 오프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この人たちは？君たちの手伝いをするアニメスタッフや。これでいつでも始められる。岡田さん、彼らはちゃんと基礎はできてるんですか？基礎？それちゃんとした技術を持ってるよ。いや、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そういうことでもあるにはあるんですが、なんなん？例えばイデオンは全話ちゃんと見てるのかとか。イデオン。伝説巨人イデオンやな。はい。ガンダムやったらあかん？いや、ガンダムは常識として、富野さんならむしろイデオン。分かった。むしろイデオンなんやな。そんなこともあるかとビデオを持ってきました。全話あります。なるほど。今からみんな見せるわ。 흔히들 토미노 요시유키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기동전사 건담을 떠올리시겠지만 토미노 감독님은 이데온은 건담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하실 정도로 본인 작품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작품입니다. 안노 감독님은 건담보다는 이데온이라고 그랬었는데 천재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러면 안노 감독님은 왜 이데온을 기초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데온은 이타노 서커스라는 작화 기법이 처음 등장한 작품입니다.
이타노 서커스는 이타노 이치로라는 애니메이터의 이름과 고개를 뜻하는 서커스를 합성하여 탄생한 용어입니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로 화려한 전투씬을 연출하는 기법을 이타노 서커스라고 합니다. 이타노는 이데오 내에서 살짝 맛배기만 보여준 이타노 서커스를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줍니다. 마크로스는 안노 감독님도 참여를 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이타노로부터 직접 작화 기법을 전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안노는 아예 이타노 이치로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덕에 이타노 서커스를 이타노 이치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한 컷당 돈을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잘 그리나 못 그리나 보통 사람들은 통과할 정도로만 그리는데 이타노는 마크로스 작업 시 일주일에 한 컷을 그렸으니 역사에 이름을 남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작업할 경우 1초 24프레임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니 자신의 작품에 갈아넣은 수준인 것이죠. 이타노 이치로 본인 피셜로 할 본인 이외에 이타노 서커스를 완벽하게 구사해내는 애니메이터는 단 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중 한 명이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입니다. 그럼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의 이타노 서커스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와, 정말 큐의 이타노 서커스 장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안노 감독님 정말 리스펙합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왜 이데온에 대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데온은 어떤 작품일까요? 먼 미래 인구 증가로 인류는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인류는 솔로성이라는 별에서 거대한 이데온과 솔로쉽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프 클랜이라는 이성인들은 전설로 내려오는 무한에너지 이데를 찾아 우주를 탐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솔로성에서 인간과 버프 클랜은 우발적으로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적이 됩니다. 이데온 안에는 제6 문명인이 만든 이데라는 무한의 에너지 시스템이 잠들어 있습니다. 솔로성에서 원래 살았던 제6 문명인이 모두 사라진 이유는 이데가 제6 문명인을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이죠. 이데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누가 착하고 나쁜지 관찰을 합니다. 이데온을 발굴한 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이데온은 어린아이들이 탑승을 하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깨고 움직이게 됩니다. 버프 클랜은 이데온을 빼앗기 위해 이데온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솔로십 내부까지 쳐들어와서 주연 조연할 것 없이 주요 캐릭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같은 편끼리도 죽이고 어린이와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리죠. 이데온에는 간도로와라는 스타워즈의 데스스타 같은 행성 파괴급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데온은 이데온 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해성을 통째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파괴된 해성에서 발생한 요성들이 지구인과 버프 클랜의 모성을 향해 날아가 그들의 모성이 파괴가 됩니다. 간도로와의 주포가 발사되면서 인류는 다 죽게 되고 이데온이 녹아내리게 되자 이데의 무한력이 발동하게 되고 모두 터져 죽게 됩니다. 왕자의 게임은 아무리 캐릭터를 많이 죽인다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일부라도 있지만 이데온은 전원 몰살당해서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몰살의 토미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지요. 자, 이제 이데온을 에반게리온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남극에서 거인 아담을 발굴합니다. 인간과 사도가 서로 적이 되어 싸웁니다. 아담에게는 제1시조 민족이 만든 무한의 에너지 시스템인 생명의 열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아담과 리리스가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이죠. 아담과 리리스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관찰을 합니다.
아담을 복제해서 만든 에반게리온은 어린아이들이 탑승을 해야지만 움직입니다. 제레는 초호기를 빼앗기 위해 네르프 내부까지 쳐들어와서 미사토도 죽이고 안티-AT 필드가 발동하자 모두 터져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데온이 에반게리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에반게리온이 이데온의 엔딩을 따라했다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에반게리온이 이데온의 엔딩을 따라했을까요? 먼저 이데온의 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온이 배드 엔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온 엔딩이 난해해서 그렇지 배드 엔딩은 아닙니다. 하도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난해하게 끝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몰살당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몰살당한 뒤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에반게리온과 마찬가지로 전설거신 이데온의 엔딩도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버프 클랜의 카라라와 지구인 베스 사이에 메시아라는 아기가 있었고 이데는 선한 영혼인 메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무한력을 발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카라라는 성모 마리아이고 베스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고 메시아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 카라라가 메시아를 출산하고 メシア、お飛び、皆さんの行く道を教えておあげ。 파이파루가 메시아를 데려갑니다. そうよメシア、強い子だ。 지구인과 버프 클랜의 모성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별로 메시아의 영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별에는 이미 유인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서 유인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유인원이 나타난 것이죠. 이데의 안내를 받은 메시아가 이 별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도마 박사가 12월 25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드리러 갔듯이 영혼이 된 지구인과 버프 클랜은 빛나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를 드리러 우주를 날아가게 됩니다. メシアの光ですか。あれかメシアとは。 아기 예수가 태어난 별에 도착한 지구인과 버프 클랜의 영혼은 바다로 돌아가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몰살의 토미노라느니 꿈도 희망도 없는 배드 엔딩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지구인과 버프 클랜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해피엔딩인데 왜 꿈도 희망도 없는 배드엔딩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사륙을 멈추고 영혼이 정화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왜 배드엔딩일까요? 이데온을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이제 인간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는 거라는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몰살의 토미노가 아니라 몰살의 아기 예수라고 해석한 거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산타 제사 지내는 날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닌가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가 나왔고 春る起きるがいい歌が聞こえる。歌が。ああ、かわいい歌だこと。行くか。 영혼이 되고 나서야 서로 화해를 하고 행복해합니다. 토미노 감독님이니까 이 정도로 친절하게 엔딩을 만들어주셨지 안노 감독님이라면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설거신 이데온의 배드엔딩을 에반게리온이 따라했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배드엔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과 묘사가 있는 이데온의 엔딩을 배드엔딩으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반게리온이 이데온을 오마주하거나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 많긴 하지만 그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데온에다가 90% 다른 걸 붙인 게 에반게리온이라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을 5에서 10% 정도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들여다본 5에서 10%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에반게리온은 과연 배드엔딩이었을까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은 방대하다고 하였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하자니 이해를 못 하실 테고 설명을 하자니 세계관만 몇 편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번 편에서 김연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데온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김연자 설명을 언제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데온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작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반게리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